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숲은 고요하지 않다. 이종찬 회고록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민자당이 탄생한 후에 1990년 합당으로 그 후 대통령 경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마한 이종찬 의원, 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오늘 11장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 경선 두 번째입니다. 네, 우리 책의 173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은 경선 전초전입니다. 나는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4월 21일 아침 이한동 의원의 집과 이충구 사무총장의 집을 각각 방문했다. 두 사람에게 경선을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이 좋은 이한동은 경쟁하던 사이라 씁쓸해 하면서도 금세 이해하는 자세였다. 하지만 이충구는 냉랭했다. 그는 나의 사관학교 선배였다. 그리고 사무총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도 이해되었지만 역시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충실한 참모였다. 마침 이웃의 유학성 전 안기부장의 집도 있어서 찾아가 인사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이 의원, 내가 드러내놓고 돕지 못하는 걸 이해하시오. 왜냐하면 나의 행동이 바로 각하의 의지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의원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곧 각하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 의원을 돕는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결과가 됩니다. 각하를 보호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유학성이 김영삼을 수행해 대의원 집회에 나가는 모습이 신문과 TV에 나왔다. 그는 한때 나의 상관이었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김영삼을 따라다니는 것이 각하의 의지였나? 나는 중얼거렸다. 유학성은 그런 식으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그의 덕을 보기는커녕 5.18 특별법에 의해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병을 얻어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경선은 처음부터 시련이었다. 민자당의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의원 6,896명 가운데 전체 시도에서 골고루 10분의 2 선인 1,3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김영삼 측은 경선 개시 호각을 불자마자 대의원 서명을 받아 등록 서류를 완비해 놓고 있었다. 나는 일일이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전화로 부탁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실예를 들어보자. 나는 서울 중구지구당에도 당연히 대의원 추천을 부탁했다. 장기홍 위원장도 이의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원래 제12대 국회까지만 해도 종로 중구지구당의 일부로서 나의 선거구였다. 제13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뀔 때 내가 종로 선거구를 택하면서 독립했고 내가 가장 신임하는 장기홍 부위원장을 그곳에 위원장으로 밀어주었다. 또 나의 조직부장이던 정수웅 군을 사무국장으로 승진시켜 내보낸 것이었다. 말하자면 중구는 나의 분신이었다. 등록 마지막 날 아내가 중구지구당으로 서명 용지를 찾으러 갔다. 정 사무국장은 난처해하며 서명을 다 못 받았다고 실토했다. 장 위원장은 아예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화가 치민 아내는 정 국장으로부터 서명 용지를 도로 받아서 밤을 새우다시피 대의원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아내가 만난 어떤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장 위원장이 그러면 안 되지. 누구 덕에 위원장 했는데. 오늘 오전에 안기부 조정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시골로 피신한다고 하던데. 이런 악정고투 속에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김영삼 측에 지지표명을 한 의원 중에서도 서울의 김기배, 남재희, 김우석, 대구의 김복동, 인천 심정구,
대전 이인구, 윤성한, 강원도 한승수, 김문기, 이응선, 충남 윤재기 의원 지구당의 대의원들이 은밀히 협조해 주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경북 김천의 박정수 선배는 공개적으로 대의원 20명을 모아놓고 10명씩 갈라서 김영삼과 나를 추천하도록 협조했다. 그는 나의 추천에 협조한 괘씸죄 탓이었는지 김영삼 대통령 시절 내내 찬밥 신세였다. 오죽했으면 그가 나중에 민자당을 탈당하고 김대중 지지로 돌아섰겠는가. 나는 한 후배에게 부탁해 광화문 빌딩 4층을 선거사무소로 빌렸다. 쪼들리는 살림이었지만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다소 무리의 사무실을 꾸렸다. 4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박태준, 최문식, 윤길중 등 원로들을 앞세워 당원들과 함께 광화문 사무실까지 걸어가서 현판식을 거창하게 열었다. 그리고 우리 경선대책본부에 인선을 발표했다. 경선대책위원회 명예위원장 박태준, 위원장 최문식, 고문 윤길중, 왕상은, 이한동, 중앙대책본부장 신명보, 부본부장 장경우, 조남조, 대변인 최재욱, 시도별 담당 위원 서울 오유방, 김영구, 이종률, 대구 유수호, 이정무, 인천 강우혁, 심정구, 광주 이영일, 지대섭, 대전 남재두, 경기 이해구, 안찬희, 정해남, 강원 박우병, 이응선, 충북 안영기, 민태구, 충남 김현욱, 전북 이호종, 이건식, 경북 김중권, 이진우, 장영철, 제주 고세진, 이기빈. 부산과 경남에서는 협조할 의원들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 명단이 나가고 얼마 뒤 이종률, 유수호, 이정무, 심정구, 남재두, 이해구, 정해남, 장영철 등이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일일이 확인해 명단을 작성한 장경우는 분개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이처럼 곳곳에서 우리 경선 캠프로 유형무형의 압력이 가해졌다. 경선을 앞두고 그런 압력보다 더욱 난감한 문제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된 씨름이었다. 이것은 경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내내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치졸하기 짝이 없는 논란이었다. 선거관리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의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1. 경선 후보 간 합동연설회, 2. 대의원을 소집한 개인연설회, 3. 전당대회 날 정견 발표 등 3가지 방법뿐이었다. 그런데 김영삼 측에서 합동연설회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김영삼이 나와 함께 연설하면 위상이 격화되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이충구 사무총장은 전당대회장에서의 정견 발표에 대해서도 대회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즉각 반발했다. 세칙이 정한 대로 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 무렵 민정계 지구당 위원장 71명이 김영삼 측에 줄을 섰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가운데는 나와 가까웠던 사람도 있었다. 손주환 청와대 정무석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고 종용해 돌아선 사람이 상당수라는 말도 들렸다. 또 안기부에서는 나와 함께 공채 1기로 입사한 친구들이 당시 국장들이었는데 이상현 부장이 그들을 보직 해임했다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그들의 인사에 한 번도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나와 동기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형무형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선의 전초전으로 언론사 대담이 하나 마련되었다. 4월 23일 중앙일보가 김영삼 측의 남재희와 우리 측의 오유방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것이 정치의 무상함이라는 거다. 남재희와 오유방은 청주고 선 후배였고 공화당의 개혁파로 뜻을 같이 하던 동지였다. 또 민정당 창당 시 나는 남재희를 초치해 정책의 3파역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였고 남재희는 바로 오유방을
내게 소개한 장 본인이었다. 하필 그가 김영삼을 대변하다니 비감했다. 이런 감정의 흐름 때문인지 토론은 뜨거웠다. 남재희, 김영삼 후보가 되는 것은 대세다. 벌써 민정계 70명이 지지하고 있다. 오유방, 14대 총선 민의를 봐라. 70명의 위원장은 지지했는지 모르나 대의원의 70%는 아니다. 김 대표가 초반에 우세하니 줄 서려는 철새는 의미가 없다. 남재희, 대세가 김 대표 쪽인지 알면서도 지는 쪽에 줄을 서는 것은 바보다. 김영삼 대표는 유비 같은 친화력이 있다. 오유방, 내각제 각서 파동을 보라. 걸핏하면 탈당, 분당한다고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인가? 남재희, 김 대표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안 했다. 오유방, 세대교체는 나이를 말한 것이 아니다. 사고의 교체를 의미한다. 무사고의 인물이 사고를 전환할 수 있겠는가? 이 말에 남재희가 발끈했다. 그는 앞으로 후보가 되면 김대중 후보와 경쟁할 판인데 우리 당 후보가 될 사람을 무사고라고 흠집내도 되느냐? 라고 항의하면서 이종찬 의원은 군 출신이요 정보부 출신 아닌가? 라며 역공했다. 이에 대해 오유방이 하여간 합동연설회와 전당대회 정견 발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한 것으로 대담은 정리되었다. 나도 김영삼 대표를 무사고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만큼 우리를 격앙시킬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왜 무사고 이야기가 나왔겠나? 경선이라면 문자 그대로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 정견을 밝히고 대의원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이를 피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경선을 하나? 언론도 당당한 정책 대결을 보아라. 다시 읽겠습니다. 언론도 당당한 정책 대결을 보여라. 경향신문. 공개적 정책 토론은 꼭 있어야. 세계일보 등의 사설과 시론으로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을 촉구했지만 김영삼 측은 마이동풍이었다. 노심을 앞세워 두더지처럼 맨투맨식 지지 서명 작업만 이어갔다. 4월 28일 마침내 김종필이 김영삼 지지 선언을 했다. 김영삼 캠프에서는 날개를 단 듯 환영했고 냉큼 그를 김영삼 후보 추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모셨다. 이로써 추대위원회의 진용은 갖추었다. 권익현, 김재광, 이병희 등 각 계파의 대표 원로가 부위원장이 되고 김윤환이 대표 간사가 되어 지구당 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김종필은 기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3당 합당 때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고 변명했다. 그렇다면 3당 합당 때 내각제 약속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말 아닌가? 여기에 반발해 김용환, 이인구, 신오철, 윤성한, 유기수, 윤재기 등 충청권 의원들이 이탈할 분위기였다. 사실 김영삼 후보 추대위원회란 그 자체가 변칙 플레이를 하자는 것이었다. 주역은 김윤환이었다. 그는 추대위 대표 간사라고 하면서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김영삼 후보로 추대한다는 서명 작업을 진행했다. 전국 237명의 지구당 위원장 가운데 170명이 서명했다. 그들은 벌써 72%의 지지를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나는 마지못해 서명했다고 해서 마음속으로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지만 이들을 그물로 묶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에 대해 몇 번씩 변칙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여기서 반칙인지 변칙인지 봤는데요. 변칙으로 썼습니다. 저자는. 우리 캠프에서는 어떻든 정책 토론에서 승기를 잡자는 뜻에서 합동 토론회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김영삼이 이종찬과 합석하는 것을 기피한다면 시차를 두고 같은 대의원들에게 김영삼이 먼저 발언하고 퇴장한 뒤 이종찬이 발언하는 시차제 토론회라도 하자고 요청했으나 이것도 안 된다는 회신이었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석상에서의 정견 발표를 다시 요구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어떤 경우든 자기의 정책과 소신을 밝혀야 국민이 선택할 것 아닌가.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피해가면 본선에서 김대중 같은 농객과 어떻게 경쟁한단 말인가. 들은 척도 안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난처하다는 입장만 전해왔다. 모처럼 여당에서 정당 사이에 나올 만한 경선을 실시하는데 모양 갖추기만 한다면 내가 참여할 의사도 의미도 가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만약 경선이 중단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처음으로 나도 모르게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연사로 초청받았다. 나는 애써 정치 문제를 피하고 경제 이슈에 관해 발표했다. 정책 토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제목은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 선진 도약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과 과제였다. 오늘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노사분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임금 상승과 수출 경쟁력의 둔화, 이러한 상충하는 요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 같은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연설문을 최근 다시 읽으면서 20여 년 전에 한 말들이 지금도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당시 내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경제 문제를 주제로 삼으려는 나의 의도와 달리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경제보다 정치 쪽으로 흘러갔다. 백화종 국민일보. 외압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기 바라고 만약 사정이 안 되면 탈당도 불사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종찬. 자유경선의 원칙은 정책 대결이어야 한다. 외압의 사례는 많다. 대통령의 주변 인물이 대의원들에게 줄 잘 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경선이라면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룰을 지키지 않고 배후에서 줄서기만 강요한다면 내가 모시고 있는 분들과 의논하여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흥길 중앙일보. 정책 대결을 강조하는 것은 대의원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지 않은 전략 아닌가? 이종찬. 대의원 수가 약 7,000명이다. 그들에게 후보가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다. 고하경. 외압의 구체적 사례와 노 대통령의 중립의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종찬.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에 등록하기 위해 대의원의 서명을 받았는데 마치 옛날 독립운동하면서 군 자금 모으듯이 밤에 몰래 다녔다. 일동 웃음. 4월 30일 청와대에서 당 최고위원과 경선 출마자를 초청한 오찬 회동이 있었다. 청와대로 출발하기 앞서 장경호는 나에게 청와대에 손주환 정무석이 있는 한 공정한 경선은 어렵다는 보고를 했다. 그는 그야말로 청와대 내의 트로이 목마였다. 그가 사태를 관망하던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김영삼을 지지하라고 종용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전화받은 사람들이 직접 전한 말이었다. 청와대에서 오찬까지는 잘 마쳤다. 노 대통령의 특유의 웃음으로 이날 회동을 적당히 넘길 태세였다. 그때 내가 말을 꺼냈다. 카카, 이번 경선은 카카의 공약과 철학,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우리 정당사에 여당이 경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을 줄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을 끝까지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금 오게티가 나타나 이런 경선 전국을 흐리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각하를 모시는 측근들이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이 경선이 연극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기 쉽습니다. 각하께서 이런 문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십시오. 김영삼은 표정이 다시 읽겠습니다. 김영삼은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고 김종필은 좋은 분위기 깨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태준은 할 말을 다 한다는 얼굴이었다. 당황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좋은 말인데 우리가 지금 개혁해 나가고 있지 않나요?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전통을 살려나가야 하지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거쳐나갑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결해 나갑시다. 드디어 언론에서 거들고 나왔다. 5월 5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자당 전당대회장에서 두 후보가 합동연설을 하는 것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이 73.8%, 반대하는 의견이 11.7%였다. 합동연설을 하라는 쪽이 압도적이었다. 현재 김영삼, 이종찬 두 후보의 경선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진행된다가 28.7%, 그렇지 않다가 45.5%로 나타나 대부분이 경선 과정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겨레 1992년 5월 9일자는 벙어리 경선으로 대통령이 되려는가, 김영삼 후보는 정당한 경쟁을 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자당 경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우리 진영은 지금 같은 제한된 경선 룰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제 국민에게 직접 정견을 밝히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1차로 5월 4일 저녁에 서울에서 대규모 후원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다급해진 모양이었다. 이상현 안기부장으로부터 조용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5월 2일 오전에 롯데호텔 2166호실로 갔다. 그가 대령으로 보안사 정보처 보좌관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민정당 창당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매우 영리하고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선에서는 나를 많이 괴롭혔다. 자연히 좋은 감정으로 만날 수 없었다. 각각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그래도 잘 치러서 피차 금이 가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청와대에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선을 경선답게 해야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이길 것 아닙니까? 같이 연설하자, 정견 발표하자, 그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차피 본선에 들어가면 벌어질 일 아닙니까? 그쪽 사람들이 자꾸 노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숫제 지명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요? 내가 퍼부어댔다. 하지만 이상현은 노련했다. 오해될 일은 없습니다. 각각께서 정무수석도 중립적인 사람으로 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로 전당대회를 마치도록 노력합시다. 손주환 정무수석 비서관은 김영삼의 부인과 가까운 인척간이었다. 그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김영삼 후보를 돕느라 많이 오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경선 전초전은 경선 방법상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김영삼과 김종필의 시대는 같다입니다. 5월 4일 코엑스 전시관에 나의 후원 회원들이 모였다.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았다. 사실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채우나 걱정했는데 장경우가 고집해 마련한 모임이었다. 참석한 후원 회원들은 서울만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몰려왔다. 나는 이게 민심이구나. 민심 바로 천심이다. 라고 뼈저리게 느꼈다. 사실 이때 알아차린 천심을 끝끝내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를 잊은 것이 그 뒤로 연속된 패착의 원인이었다. 식전 행사에 나온 가수들도 인류였다. 테너 임웅균 교수는 그야말로 숨은 다이아몬드였다. 그는 지금까지 음악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의 멘토다. 그날 임 교수는 우리 가곡 가운데 목련화를 선택해 그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 네, 밑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임웅균 교수가 한때 그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분인데요. 밑에 소개가 있습니다. 임웅균 교수는 연세대를 나와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전통적인 벨칸토 테너 가수다. 이탈리아에 유학하면서 타고난 재질을 유감없이 개발해 웅장한 성량, 수준 높은 가창력으로 우리나라 테너계의 거물이 되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이분도 한때 그 교육감인가요? 그런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동지가 있었다. 가수 이선희였다. 그는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당당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제2에게로 대상을 받았던 이선희는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의 노래로 그날 장내를 휘어잡았다. 네, 밑에 부연 설명을 읽겠습니다. 이선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동지다. 1991년 장경우 의원이 마포구의 시의원으로 출마를 권유했으나 사양하는 바람에 아버지까지 설득해 출마했다. 그리고 당당히 당선되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는 1995년 시의원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수로 돌아갔지만 97년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도 열렬히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가 정리된 뒤 장예준 후원회장이 인사에 이어 최문식 대책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요새 썩은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작지만 튼튼한 줄에 섰습니다. 로 시작해 장례를 웃고 박수하도록 유도한 그의 능변은 노련한 정치 그 자체였다. 그 뒤 내가 연단에 올랐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며 대중 앞에서 별반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사실 연설 자체는 망쳤다. 나는 이 자리에 오신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외압을 이기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라고 말문을 뗀 뒤 노심파라 줄 세우기, 각종 정책 토론의 실종, 청와대와 당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등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이야기들을 단숨에 토해냈다. 여기서 나는 조금 숨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왜 내가 출마를 결심했는지를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에 내가 더 흥분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정치의 민주화는 정당의 민주화야. 다시 읽겠습니다. 정치의 민주화는 정당이 민주화돼야 하고 정당이 민주화되려면 정당 운영이 공개되고 투명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합니다. 김영삼 대표는 대표가 된 이래 모든 것을 밀실에서 짜놓은 각본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 간에 당연한 협의가 생략되고 당무회의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수원을 팔아먹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못 밝힙니까?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팔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연수원 문제는 꼭 내가 지적해야 했을까? 품격이 떨어지는 폭로성 이야기. 그건 나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나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발언이었다. 오히려 21세기 정치에 대한 구상, 책임있는 정치 풍토로의 개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현장의 호응은 비록 적더라도 여운을 남기지 않았을까? 일단 집회는 큰 성공이었다. 청와대와 중앙당에서도 긴장했다. 안기부는 이번 경선이 당을 위태롭게 만들고 전국을 파탄낼 수 있다고 과장되게 보고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손주환 정무수석을 경질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의견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서울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박태준 명예위원장과 최문식 위원장이 김영삼 측의 김종필 명예위원장과 중앙당 선관위의 전당대회에서의 정견 발표와 합동연설의 개최 제안에서 후퇴해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인사말과 시차제 개인 연설회를 제의했다. 중앙당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김영삼 측에서 거부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다. 국민과 직접 만나는 대중집회를 계속 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서울대회가 성공적이어서 우리는 고무되어 있었다. 7인 대책회의도 앞으로 당에서 주관하는 개인연설회보다 이런 대중집회가 바람을 일으키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회 일정이 마련되고 연사들까지 결정되었다. 5월 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노기를 띠고 경선 전국을 문란하게 만들고 혼란을 거듭하면 못 가지 않겠다 라고 엄포를 쏘았다. 그리고 손주환 정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중곤 국회 법사위원장을 임명했다. 김중곤은 그동안 중립적인 위치에서 성실하게 의원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발탁된 것 같았다. 나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우리 캠프에서도 환영했다. 그러나 경선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어 갔다.
여기서 그 김중곤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하는 그분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참모들의 불평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하루는 박주선 의원이 팸플릿을 디자인해 주겠다고 가지고 가서 소식이 없기에 알아봤더니 안기부에서 그에게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초안 스케치북과 사진 자료는 모두 광화문 사무실로 돌려보내고 종족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박주선 의원은요, 요즘 이제 정치에 나오는 그 박주선이 광주의 박주선이 아닙니다. 다른 박주선 의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영삼 측이 청주에서 첫 번째 개인 연설회를 열었다. 김영삼은 쟁쟁한 당의 간부들을 총동원했다. 단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금진호와 박세직 전 서울시장이었다. 대의원들에게 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기어라는 인상을 주기에 좋겠다. 여기 지금 박세직이란 분이 자주 나오는데요. 박세직 이분은 육사 12기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요직을 여러 차례 역임했습니다. 군 출신이지만 군 출신의 이미지가 잘 표출되지 않았던, 그리고 올림픽 준비위원장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안기부장도 했고 나중에 서울시장까지 한 대단히 요직을 거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보 간의 토론은 물론 전당대회에서의 연설도 김영삼 측은 여전히 기피했다. 벙어리 경선은 그 후에도 번번이 문제가 되었다. 1997년 경선 때도 이회창을 비롯한 당권파는 전당대회 연설을 기피했고 이인재와 박찬종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날 오후 힐튼 호텔에서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오빠인 김복동 선배가 나와 은밀히 만났다. 그는 오래전부터 나와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 나는 그의 조언을 듣고 싶었다. 이봐 아우, 이제 그만하고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제 시작입니다. 중지하면 우리 정치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아니야, 결론은 나 있어. 더 이상 끌고 가도 결과는 같아. 내 말은 아우가 헛고생하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야. 결론이 났다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지 말게.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내외, 우리 내외, 금진호 의원 내외가 모여 가족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영삼이라고 합의했네. 이 대목에서 나는 발끈했다. 아니 선배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선의로 나에게 조언해주는 선배에게 결례한 것이라고 나중에 생각했지만 당시로서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아우가 그렇게 말하면 나로서는 할 말이 없군. 그분은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5월 7일 김영삼 측은 강원도 강릉을 찾아 두 번째 연설회를 열었다. 민정계에서는 김정례가 동원되었고, 사람 이름이다. 김정례,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1차 때 수행했던 금진호, 박세직의 유학성 전 안기부장, 구자춘 전 내무장관 등 거물들이 더 따라붙었다. 날이 갈수록 막강한 진용을 과시했다. 5월 8일 우리는 첫 번째 집회를 국토의 중심부 대전에서 열기로 했다. 역시 당에 의탁해 대의원을 소집하는 대신 국민대회 성격의 이종찬 돕기 모임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아침에 대책회의를 마치고 대전으로 갔다. 국립묘지에 들러 헌화하고 아버지 묘소에 서서 마음속으로 고유했다. 나는 나를 따라 고생길에 들어선 오유방, 신명보, 조기상, 지대섭, 강우혁, 박범진 동지들이 있음에 감복했다. 특히 그간 압력을 받아 고민을 많이 해온 마음씨고운 남재두 의원과 공화계의 윤성한 의원이 용기를 내 묘지에 나와준 데 대해 감사했다. 행사장에는 박태준 최고위원, 최문식 위원장, 윤길중 고문이 빠지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그들 외에도 공화계를 대표해 김용환 의원이 참석했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 기염을 토했다. 역사상 처음인 자유경선을 뜻있게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건전한 정책 대결을 희망했다.
그러나 대결할 장소와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실망했다. 벙어리 대회로는 정책 대결을 할 수 없다. 이어서 당원은 거수기가 아니다. 200만 당원이 들러리 서던 시대는 지났다. 당원의 자발적 의사와 표결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당을 만들어가자 라면서 국회의원 공천과 주요 당직 선출의 자유경선제,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민의 대변 등을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대전대회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김용환까지 가담한 8인 중진회의에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김용환은요, 김종필의 최측근입니다. 나중에 그런 활동을 했고, 나중에 이제 DJP 정권에서는 경제부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충남 보령 출신의 그 관료 출신입니다. 모피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종찬 의원 쪽에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7인회가 8인회로 확대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6.2대 37.1로 내가 우세했다. 여기 지금 리서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9일 중진회의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며 숨을 고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경선을 열흘 남겨둔 그때까지 서울과 대전의 대중집회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시차제 합동 연설회까지 거부한 김영삼 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점에 달했다. 우리 측의 대중집회에 대해 이충구 사무총장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우리 캠프에서는 대중집회 외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5월 11일 월요일 우리는 광주 집회를 될 수 있는 대로 차분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지에 내려가 보니 벌써 그 열기가 끓었다. 공항부터 영접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나는 우선 강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 탑에 헌화하고 바로 실내 체육관 행사장으로 갔다. 청중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찼다.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광주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지역 감정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해 마음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호남 지역을 의식해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호남인들은 나를 친절한 이웃처럼 배려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상하게도 이 의원은 나만큼은 아니라도 호남인들한테 대대적인 환영을 받거든?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호남인들은 자기들에게 정을 표시하면 반드시 갚는 것이요. 같은 날 김영삼 측은 서울 개인연설회를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서울 지역 대의원 2223명 가운데 1920명이 참석해 86%라는 놀라운 동원력을 과시했다. 지구당 위원장 44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날 앞권은 김종필의 연설이었다. 김영삼 후보가 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2년 전 3당 합당 전당대회에서 노 대통령이 총재가 되고 김영삼 대표가 2인자인 대표 최고위원에 추대된 것은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김 대표가 뒤를 잇는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3당 합당의 목적은 내각제가 아니라 안정과 국토 통일, 경제 회복의 주체 세력을 만드는 데 있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5.16의 주역, 혁명아, 김종필 그가 이처럼 타락했는가.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가 숨은 목적이었다고? 이런 논리로 서울 대의원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대의원들은 돌아서서 김영삼과 김종필의 시대는 이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아내가 김옥숙 여사를 만나다 부분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주신 많은 분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